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배웁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입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문제를 드릴게요. 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 아, 너무 미화했나요? 네. 너무 미안했어요. 이게 오늘 결혼과 이혼이라고 예. 주제를 잡아서 네. 아직 젊으셔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을. 아니 언니 저희 작가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도 100% 동의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일단 결혼식장 안에서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결혼한다는 혼인의 약속만큼 참 멋져 보이는 게 없긴 한데요. 근데 저는 결혼식의 약속이 제일 아름다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름답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제일 무거운 약속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모님이 자식한테 자식을 낳은 다음에 널 끝까지 키우겠다 하는 뭐 약속은 굳이 말로 안 해도 하는 책임이잖아요. 또 자식이 또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뭐 자식의 도리를 하겠다는 것도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또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약속이고, 뭐 친구끼리도 서로 배신하지 않고 서로 돕겠다는 약속도 굳이 안 해도 하는데, 친구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그렇죠. 맺어지는 거라면. 네. 근데 결혼만은 무슨 서약도 하고 다른 그러네요. 사람들 앞에 얘기도 하고 어찌 보면 가장 깨기 쉽기 때문에 어떤 제도의 여러 가지 틀로 틀을 맞춰서 묶어줘서 약속을 깨지 말도록 문화가 조금 압력을 넣는 그렇죠. 그런 약속인 것 같아요. 강제하는. 네, 그래서 아름답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무거운 약속.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바로 결혼과 이혼.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네, 이 구절 보니까 모처럼 바리사이가 예수님께 뭐 온전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을 바리사이들이 다 싫어한 건 또 아니었나 봐요. 뭐 그 당시에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워낙 많기도 했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기록한 역사책이나 다른 전승에 의하면 모든 바리사이파들이 다 예수님한테 적대적인 건 아니고요. 상당히 존경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게 예수님을 어떤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기보다는 결혼의 의미, 이혼의 의미에 대한 질문, 그냥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질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좀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자 했던 네. 마음도 있지 않았나. 네. 뭐 떠보려 한다거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빠뜨리려거나 이런 질문이라기보다 정말 순수하게 네. 대체 뭔가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질문이 이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그거는 예수님한테 드린 그 질문은 저는 조금 더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결혼을 그냥 하나의 제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뭐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성화 과정의 완성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네. 그냥 단순한 제도 안에서 남과 여의 만남이 아니라 내적인 만남일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이제 내 안에 남성 안에는 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마. 그렇죠. 아니마가 있고 또 여성 안에는 아니무스. 그렇죠. 이렇게 있어서 예. 이제 내가 만약에 여자다 그러면 이 나의 아니무스와 혼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외부에 존재할 수도 있지만 뭐 수녀님이나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 아니무스가 내부에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아니무스가 통합이 되면 결혼처럼 이렇게 온전한 나로 가는 길로 갈 수가 있고 이제 여자가 남자 안에 있는 게 아니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쪽에 남자가 있으면 또 이 아니마하고 만나면 외부에서 만나면 결혼을 하는 거고 내적으로 만나면 이제 내적인 통합이죠. 뭐 신부님이나 스님들이나 뭐 다른 수사나 이런 분들은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니마 만나서 거기에 이제 내적인 통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뭐 다른 교리나 이렇게 보면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고 하느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뭐 시편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지만 솔로몬의 그 지혜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또 뒤에 이제 바오로 얘기도 그렇고 이 결혼의 주제는 꼭 문화의 주제뿐만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주제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가 근원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한 몸이다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 말인즉슨 남자와 여자로 각각 있을 때는 어떤 면에서 좀 불완전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뭐 성바오로나 많은 성인들 같은 경우는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조금 더 완전한 온전함으로 이제 가까워 갈 수 있었던 분들이죠. 성인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지난한 작업을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외부에서 나랑 다른 성 또는 뭐 요즘에는 동성 간의 결혼들도 뭐 하고 그러니까 근데 외부의 어떤 사랑의 대상을 만났을 때 내 무의식 안에 있는 다른 측면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무의식 깊이 들어가서 나한테 이러이러한 콤플렉스들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 다른 어떤 만남보다도 자기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이제 깊은 어떤 길목을 안내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깨기도 쉽고 뭐 도망가기도 쉽고 중간에 포기하기도 쉽고 뭐 배신하기도 쉽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만큼 이렇게 어려운 그 네네, 과정인데 네, 그렇죠. 저는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제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남자를 안 만나본 게 아닌데 그 많은 그 여러 명 중 어쨌든 복수의 네, 사람 중 네. 나는 왜 하필 이 사람과 결혼을 확신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논리나 이성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네. 뭐 타이밍이라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고 결혼이라는 네, 것이 네, 네. 타이밍이다 뭐 인연이죠, 이런 인연. 그런 네, 얘기도 네.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걸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어떤 무의식의 내가 이 남자여야만 한다라고 느꼈던 게 아닌가. 어떤 점이었을까? 이걸 저는 아직도 이제 그게 궁금하게 여겨요. 아니무스로 설명할 수도 있고 뭐 불교를 믿는 사람 같으면 전생의 인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생에 네. 나를 엄청 괴롭힌 사람 뭐 그렇죠. 이런 뭐 원수 또 우리 기독교인 같으면 이제 하느님의 섭리이고 그런 우리가 이렇게 좀 하느님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사실은 그 부부가 도반이 되면 제일 이상적인데 그 도반 중에는 방해하는 도반도 있어요. 도와주는 도반도 있지만 방해함으로써 오히려 더 강인하게 키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게 친구보다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혹시 이제 배우자가 몹시 밉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단련하기 위해 하느님이 맺어주신. 그러니까 하느님께 더 다가가기 위해. 근데 왜 웃음이 나는 건 네. 지나친 합리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요. 다 지나고 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 과정 중에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혼들이 많고 이제 여기서도 그래서 그 이혼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느냐 이런 이제 논쟁이 나왔는데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네, 좀 단칼에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사이파에서도 점잖지 않은 행동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 그 점잖지 않은 행동이라는 게 이제 외도, 불륜 이런 거면 이혼할 수 있다 하는 파가 있었고 남자 마음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얼뜻 생각하면 이제 이쪽은 그 왜 칠거지약 우리 예전에 아마 아는 세대죠. 아직 네, 칠거지약이 알죠. 뭔지. 네, 네. 이제 여자가 쫓겨날 수 있는 어떤 뭐 7가지 악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자를 쫓아내면 이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쭉 남편이 쫓아낸 여성의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 같이 교육도 잘 받을 수 있고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똑같이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지금 2000 현대가 아니거든요. 2000년 전에는 남편한테 쫓겨나면 할 수 있는 길은 2개예요. 거지가 되든가 아니면 창녀가 되든가. 그러니까 자기가 온전히 경제력을 지니는 건 수가 불가능한 없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없고 뭐 노동력도 뭐 별다른 게 없었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혼이라는 게 굉장히 여성들한테 가혹한 거죠. 역시나 예수님은 약자의 편에서 네. 늘 대변해 주시고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만 네. 현대 네. 우리나라로 돌아온다면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뭐 점점 높아지고 있고 네. 10쌍 중에 3쌍이 이혼을 한대요. 그 뭐 OECD 통계를 본다고 하면 뭐 아시아 중 1위. 그래서 네네. 네, 그렇다면서요. 네. 그런 거 보면 이 제도에서의 결혼과 이혼, 네. 우리의 이제 문화적 특성 등등 현재 상황들 생각해 보면 교수님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혼율 높은 것보다 저는 결혼율이 낮은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만 너무 많이 생각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고. 주변에 뭐 후배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네. 이제 남자들의 경우 자기 직업이 없는 여성하고는 난 절대 결혼할 마음이 없다. 내가 네. 왜 한 사람을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왜 먹여 살려야 하느냐 네.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이 네. 있었고 여자의 경우 결혼이라는 제도에 들어가는 순간 네. 여자가 너무나 손해본다. 우리 문화에서는 아무리 이제 많이 뭐 개선됐다고 해도 전통적인 유교 문화 속에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여기 있는데 원가족에서 나만 출가 외인처럼 이렇게 이 가정에 들어가서 이 가정의 새로운 어머니 아버지인 시부모님을 내가 봉양해야 하는 것과 네. 이런 식의 접근인 거죠. 근데 요즘에 시부모님한테 봉양하는 며느리 전 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 네. 전혀 봉양을 못하는 네, 처지여서. 저는 30년 살면서 아침에 7시 전까지 아침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시어머님한테 쫙 아침 대령하고 퇴근하고 쫙 저녁 차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뭐 청소 다 내가 하고 그거는 요즘의 식으로 하면 이혼 사유예요. 아니, 그게 가능이나 한가요? 왜냐면은 전업 주부가 전혀 아니셨던 아니죠. 긴 세월을. 아니래도 이제 제가 이제 종부기 때문에 그렇게 그럼 안 잠은 하면 안 주무세요? 아니 5시, 6시쯤 일어나면 뭐 1시간 안에 밥이 아침밥이 하는 거니까 하여튼 근데 지금 제가 만약에 우리 며느리들한테 같이 살면서 아침 7시 전에는 항상 아침을 해서 쫙 차려놓으라 그러면 우리 아들들은 못 살아요. 누가 봉양을 해요, 요새 시부모를.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그 남편이 여자들을 뭘 그렇게 먹여 살리나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요새 여자들이 너무 똑똑해서 뭐 나름 독립적으로 오히려 여자들이 더 돈 많이 버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거는 참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돈이 많아도 어느 날 갑자기 빚더미에 오를 수도 있고, 뭐 지금 시부모님이 돈이 많아도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자꾸 이익 손해로만 따지면 그럼 어떤 관계도 시작이 안 돼요. 항상 뭐 손해 볼 때도 있고 이익 볼 때도 있고, 근데 인생 자체를 왜 이익과 손해의 관점으로만 보는지, 돈으로만 자꾸 계산해서 뭐 아이를 키우는데 뭐 몇 억이 든다 그것만 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키울 때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 행복감은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거에 한 10배, 100배는 되거든요. 그럼 그 주관적인 행복이 중요한 거지. 또 결혼했을 때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힘들 때 좀 위로해주고 그런 주관적인 행복감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데, 모든 걸 다 이익과 손해로 이렇게 튕기고 앉았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리고 실은 좀 고통스러워야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추고 너무 편안하면 상대방을 사실 사랑하고 위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물질이 다 해주니까. 그런데 남편이 가다가 뭐 실직했다, 또 내가 가다가 어디가 아프다, 그럼 그때서 이제 가족이 더 필요하잖아요. 남편이 돈이 없어도 가서 좀 위로도 해주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좀 주는 거, 또 내가 어디 정말 뭐 어디가 크게 다쳐가지고 뭐 팔다리를 못 쓰게 된다, 그래도 아내니까 책임감 있게 돌봐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 그게 부부의 관계지. 나한테 이익이 나야 계속 가고, 나한테 손해면 버리고, 그거는 장사죠, 장사. 네, 장사꾼들도 그렇게 하면 망해요, 결국에.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내어줄 줄 알아야 한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나한테 손해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 장사꾼한테는 안 가거든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죠. 뭐 왜 자꾸 나한테 손해보는 것 같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손절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럼 아무도 못 만나요. 내가 손해보는 듯 해야지 만나지, 사람들은. 네. 그 말씀 진짜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 들으면서 또 떠오르는 게 이제 결혼까지 가지 않더라도 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참 안타까운 게 여성 혐오, 네, 남성 네, 혐오 네. 이런 식으로 여성과 남성이 뭐 서로 갈라치기. 좋아 죽어도 모자라다, 네. 뭐 이렇게 사랑하기에도 모자른 이 시간에 음. 서로 너무나 뭐랄까 반목이 큰 것 아닌가. 네. 그래서 되게 사회적으로 그걸 또 조장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좀 듭니다. 우선 생물학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남자들한테 이제 Y 염색체가 있잖아요. 그 Y 염색체가 급격하게 빨리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크기가. 그 다음에 남자 정자의 활동성, 네. 또 숫자, 이런 예. 게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선진국에서. 아, 그러니까 난임, 불임 부부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Y 염색체도 줄어들고 정자수나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말하면 남성성이 생리적으로도 좀 약화됐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또 여자애들의 경우에는 환경 호르몬의 어떻게 보면 영향 때문인지 상당히 남성화되는 여성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별로 흔하지 않았는데, 뭐 이제 그 다낭성, 뭐 예를 들면 난소증 같은 경우 이제 털도 많이 나고 생리를 잘 안 하고 하는 그게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동성애라든지 뭐 성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그 성 정체성을 교란시키는 환경 호르몬하고의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태학적으로 보자면, 인구가 너무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인구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동성애도 늘어나고 불임 난임도 늘고 이런 식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건 생물학적으로 보는 거고, 이제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지금 과거의 노동력은 주로 육체를 쓰는 노동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과부들이 쫓겨나면 어디 갈 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남성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었죠. 근데 지금 21세기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라든지 뭐 AI라든지 뭐 이래서 육체 노동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노동력이 급격히 이제 서비스업이나 테크놀로지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대근육을 쓰는 남자들보다 소근육을 잘 쓰는 여성들이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남자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던 많은 직업이 여성들한테 옮겨가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우리나라는 굉장히 남녀가 불평등한 나라 중에 하나,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임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약진세가 굉장히 가팔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는 이미 이제 여성들이 선생님들 대부분이죠. 또 공무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라이센스가 있는 쪽은 비교적 불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이 대거 몰려가죠. 그러면 그동안에 있던 남자들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나가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직장의 문제 때문에 남자하고 여자가 이제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 생물학적인 문제, 뭐 또 교육의 문제도 그래요. 교육도 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어렸을 때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사회는 여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교육이에요. 뭐냐면 첫째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운동 안 시켜요. 또 굉장히 섬세한 거 해서 틀리지 않게 하는 거를 주로 하지 창의적인 거, 뭐 팀워크, 뭐 뭔가 적극적인 거 이런 거를 발휘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더구나 학교의 교사들이 거의 여선생님이에요.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 너무 힘드니까 뭐 장학사로 가고 교감으로 가고 그 일선에 없어요. 그러면 젊은 여선생님이 이 활발한 남학생들이 좋겠어요? 싫어요. 그러면 남학생들의 그런 그 뭐라 그러나 실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되게 특이한 현상이 네. 남녀 공학을 네. 남학생들이 모두 기피합니다. 그럼요. 네, 여자들이 내신이 안 되니까. 1등부터 30등까지는 여자들이 쭉 그러니까. 포진 31등부터가 그러니까 간간히 남학생이 끼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뭐 성적 때문에 교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창의적인 것보다는 수능하는 거, 수능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수천 년 동안 복종해 왔기 때문에 더 적응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여성을 이런 식으로 성적이 좋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복종하고 수능하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대우를 받는 게 학교예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 그 뒤집혀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뭐 무슨 교육위원회, 뭐 인구위원회, 뭐 위원회 쭉 만들어지죠. 네. 사실 아이를 낳는 건 여자인데 텔레비에서 보세요. 여자들 없어요. 결정은 다 남자들이에요. 아이를 낳아보지도 않고 키워보지도 않고 교육시켜보지도 않은 남자들이 앉아서 탁상 행정으로 뭐 이렇쿵저렇쿵 얘기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다 소외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왜 안 낳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만큼 뒤집힌다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면.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똑같다고 얘기하고 학교에서는 너희들이 공부만 잘하면 밖에 나가서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밖에 나가면 이제 뒤집히니까 여자들이 네. 이거는 남자들이 문제다라고 남자를 혐오하게 되고 남자들은 왜 내가 더 똑똑한데 학교에서 나를 이렇게 구박을 해? 그다음에 왜 군대를 나만 가? 이거는 좀 제도도 바꿔야 되고 교육도 바꿔야 되고 또 경제적인 면도 훨씬 더 좀 공평해야 되고 고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개인적인 어떤 이상 행동으로 몰고 가는 거는 저는 조금 찬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안타깝게도 남자는 남자대로 피해의식을 그렇죠. 강하게 네. 갖고 여자는 여자대로 피해의식을 강하게 가지면서 서로 이제 반목하는 게 너무 깊어져 버린 그러니까 결혼할 거예요. 수가 없죠. 미워하는 적이랑 결혼해서 같이 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데 미워하고 견제하는 관계가 돼가지고 결혼을 안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결혼율이 낮은 게 더 문제다. 네, 이혼율이 네, 높은 네. 것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이혼에 대한 문제로 다시 좀 가볼게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네. 뭐 이제는 이혼이 합법적으로 다 제도화되어 있는데 정말 도저히 굴러가지 않는 결혼 생활을 네. 유지하는 건 의미가 없을 때 네. 이혼을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그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이제 심리학자로서는 이제 어떻게 음. 이런 분들을 만나면 이제 사실 종교를 뚜렷이 지니고 있으시면서 네. 융심리학자이시기도 하면서 정신과 네. 선생님이기도 하시니까 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뭐 결혼 생활하면서 후회 안 하는 사람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조금 모르겠어요. 뭐 50년 동안 네. 너무 행복하다는 건 정말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아유 내가 왜 했지 이렇게 후회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그렇죠. 후회의 순간이 분명히 아이, 있고 그럼요. 네. 어떻게 일관적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죠? 후회의 순간이 없는 것도 이상하고 네. 너무 행복만 한 것도 이상한 그럼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미워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쵸. 마음에 안 들 때. 그럼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항상 예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비를 잘 넘기는 부부들을 보면 일단 몇 가지가 그 있어요. 그 비밀들이. 네.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일방적으로 주지만 않아요. 받는 걸 또 잘해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 잘하고 그다음 타협을 잘하고. 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는 네. 건강하지 않다. 네네네. 그러니까 서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또 주죠. 그러니까 이게 이혼하는 부부들을 이렇게 보면 상대방을 비꼬고 조롱하고 냉소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화내는 것보다 훨씬 나빠요. 화내는 건 어떻게 보면 애정이 있을 때, 아,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 이러고 막, 아, 그럼 나 속상해. 이거는 화내는 건데, 아이고, 또 그러네. 그 당신이란 사람이 하는 짓이 뭐 이런 원래 식으로. 그렇지. 원래 그렇지. 참 나쁜 말 중에 하나죠. 이 세상에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 남편이 제일 억울하다고 하는 게 왜 맨날 그러냐라는 말에 자기는 절대 맨날 그런 적이 없다. 맨날일 리가 없는데 왜 네. 자기를 왜 맨날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네. 이제 그걸로 다투기도 했던 게 생각이 그러고 납니다. 그러니까 너는 네. 원래 그렇지 그러고 나는 원래 그래 그러면서 자기 안 변하려고 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나는 안 변하고 상대방만 바꾸라고 하면 결혼이 깨지죠. 그러니까 상대방 바꾸기 전에 나는 뭐가 바뀔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또 병이 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뭐 굉장히 폭력적인 남편도 있고 또 습관적으로 뭐 도박이나 마약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완전히 파탄에 이르는 경우에는, 도박 같은 경우는 옆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그게 낫지 않아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끊어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폭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될 때 이제 본인이 입는 열패감이 있죠. 그러니까 아,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 주변 사람들 보기 너무 창피하다, 부끄럽다. 그래서 이혼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막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혼도 굉장히 결혼만큼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이혼에 성공한 사람이다. 오죽하면 이혼하느냐.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또 인생을 그렇죠. 나아가는 방법 중 하나다. 예, 그러니까 당신이 이혼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했고 얼마나 많이 괴로웠겠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이란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이혼을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뭐 교회에서도 조당해서 뭐 교회에서도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할 시간이 없어서 못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너무 힘든 과정. 네,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다 뜯기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서 조롱당하고 이런 게 싫어서 이혼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했을 때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일단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을 또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들이 겪어야 되는 아주 심적인 혼란이라든지 상실감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혼을 하지만 너 때문은 아니다. 그리고 너에 대한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고, 또 너를 키우는 과정에서 엄마랑 아버지가 서로 팀이 돼서 협력을 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중간중간에 잊어버리지 않게 자꾸 전달을 해야 되죠. 근데 막 욱하고 이렇게 되면 아이고 그 피가 어디 가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너 때문에 이혼했지 뭐 라든가,
그런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또 가끔 있어요. 그다음에 또 나쁜 것 중에 하나는 네가 태어나서 내가 이혼을 못해서 요 모양 요 꼴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은연 네. 중에 네. 그렇게 직접적인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런 메시지를 은연 중에 흡수한 하는 경우 내담자를 있죠. 저 너무 많이 만나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결혼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나 결혼시키고 나서 이혼하시겠다고 그렇죠. 말한다. 이런 네.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도 꽤 있죠. 그래서 그렇죠. 화원 이혼이 네. 이제 자녀들 결혼시킨 다음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보자면 네.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럼 차라리 그냥 혼인을 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신부님, 수녀님은 결혼하지 네. 않으시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실제로 예전에 그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독신이 많았다면서요. 그렇죠. 예. 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바오로는 나처럼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면 차라리 결혼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차라리라는 말에 조금 저는 꽂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고생하느냐 안 하겠다. 또 나랑 안 맞는 여자를 버릴 수도 없는데 괜히 내가 뭐 발목 잡히려고 왜 결혼하느냐 이런 뉘앙스로 이런 말을 했다면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를 진정한 참자기를 찾는데 하나의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죠. 네, 자 오늘은 그렇게 네.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또 우리 사회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의 결혼 생활 혹은 뭐 옆에 결혼 생활 보시면서 혹은 이혼의 과정을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테고 많은 생각들을 새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